안녕하세요. 하즈소프트 이봉석 대표이사입니다. 오늘 윈도우 드라이버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가상주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죠? 가상주소가 물리주소로 변환되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는 되게 복잡하지만 지금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한 그 가상주소가 물리주소로 변환되는 과정 중에 중요한 레지스터 CR3라는 레지스터가 있고, 그 CR3라는 레지스터가 어떤 테이블을 가리키고 그 테이블을 통해서 변환되는, 가상주소가 물리주소로 변환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드라이버까지 내려가는 과정 중에 어떠한 모듈들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것을 가상 메모리 관점에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도 중요한 시간이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6편 어플리케이션에서 드라이버까지 내려가는 과정을 잠깐 배워보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작성했던 샘플 드라이버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샘플 드라이버와 통신했던 어플리케이션 기억나시죠? 어플리케이션에서 드라이버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는 그 흐름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상 주소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는데, 이와 같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가상 주소 중에서 아래쪽에 이와 같은 큰 그림을 하나 그리고 위쪽에는 몇 개의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제가 지금 그리는 것처럼 똑같이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는 커널 공간, 그리고 위쪽에는 사용자 공간,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이 전체는 지금 가상주소예요. 가상주소. 자, 제가 일전에 가상주소를 바라볼 때 사용자 공간인지 커널 공간인지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었죠. 바로 그 주소의 가장 앞부분의 번지가 0000 이렇게 시작하면 사용자 주소, FFFF 이렇게 시작하면 커널 주소,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가장 쉽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소가 서로 다르다고 바라봤을 때 사용자 공간의 주소에 이렇게 3개의 프로그램을 한번 제가 적어 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장, 또 뭘 적어 볼까요? 계산기, 또 뭐 파워포인트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제 메모리에 이렇게 올려놓고 실행한다는 개념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확장자가 EX이죠. 그렇죠? 확장자가 EX이죠. 그리고 얘도 확장자가 EX이죠. 원래는 프로세스라는 용어를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그냥 이렇게 적겠습니다. .exe, 즉 메모장과 계산기 그리고 파워포인트 전부 다 EX로 되어 있는 파일이 메모리에 올라와서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자, 아래쪽 커널 공간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진 애가 있습니다. 자, 바로 NTOSKRNL. 자, 이 이름 기억해 두세요. NTOSKRNL. NTOS 커널이라는 뜻의 약자입니다. 자, 윈도우즈 폴더 시스템32 폴더에 보면은 NTOS kernel.exe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이 실제로 메모리에 올라오게 되는데 그 올라오는 위치가 바로 이 위치예요. 커널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EXE들이 다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EXE들이. 자, 우리가 샘플 드라이버를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샘플 드라이버는 어디에 올라오는 드라이버일까요? 샘플 드라이버 바로 여기 일부에 올라가는 게 샘플 드라이버죠. 이게 바로 샘플 드라이버입니다. 이게 우리가 작성한 샘플.점 확장자는 sys. 자, 샘플 드라이버는 요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커널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그림을 제가 그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다음 같은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메모장 어플리케이션이 계산기의 메모리를 이렇게 건든다, 접근하겠다, 이거 허용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되죠. 네,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메모장 프로그램이 계산기 프로그램을 막 건든다고요? 안 됩니다. 파워포인트가 계산기를 건든다? 메모리를 접근한다?
안 되죠. 이런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메모장에서 NTOS 커널 쪽에 메모리 접근한다? 이건 될까요? 이거는 안 됩니다. 자, 왜 안 되냐면 바로 사용자 공간과 커널 공간이라는 이 이름 자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용자보다는 커널 공간이 훨씬 더 높은 권한을 가진 공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자 공간에서 커널 공간에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된다면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이 예를 들자면 계산기를 하나 짜가지고 그 계산기가 NTOS 커널이 사용하는 메모리 다 지워버리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림 그릴 수 있겠어요? 접근이 안 되는 그림을 그렸잖아요. 자, 이번엔 접근이 되는 건 뭘까요? 자, 접근이 되는 거는 딱 요것만 접근이 돼요. 요것만 접근이 됩니다. 이렇게 NTOS 커널.exe는 커널 공간이죠. 그래서 커널 공간에서 사용자 공간으로는 접근이 돼요. 이렇게 접근이 돼요. 이렇게는 접근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커널 공간에서 사용자 공간에 대한 접근이 되지만 사용자 공간에서는 커널 공간에 대한 특권 때문에 접근이 안 된다. 그리고 사용자 공간들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접근할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원칙이 가상주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어렵지만은 우리가 배우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메모장과 계산기만 놓고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메모장이 있습니다. 메모장 프로그램이 동작을 쭉 하고 있습니다. 계산기 프로그램도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요즘은 컴퓨터가 멀티 CPU이기 때문에 동시에 동작을 하지만 설명하기 위해서는 잠깐 스케줄링이 되는 어떤 CPU가 하나라고 생각하고 보는 게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 메모장이 먼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메모장에서 어떤 주소를 건드렸는데 그 주소가 예를 들어서 00000010001000 어휴, 길어요. 이 주소에 대한 접근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 주소는 메모장이 가진 어떤 의미 있는 주소겠죠. 그러니까 접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소를 접근해서 여기에 뭔가 값을 기록하거나 쓰는 행동을 할 거라고요. 자, 그러다가 스케줄링이 되어서 이렇게 지어가 넘어갔어요. 자, 계산기에서도 갑자기 어떤 주소를 건들 일이 있었는데 그 주소도 우연찮게 000010001000 똑같은 값을 가지는 주소를 건들 일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메모장에서의 주소와 계산기의 주소는 서로 같은 번지를 가리키는 가상 주소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계산기와 메모장은 서로 건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주소 번지이지만 얘네들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서로 다른 내용이에요. 즉 메모장에서 바라보는 요 번지는 완전히 다른 물리 공간을 가리키게 되고, 자, 물리 메모리가 있다고 하면 물리 공간이 새로운 물리 공간이 되고, 계산기가 동작할 때 이 메모리, 이 번지는 완전히 또 다른 물리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즉 물리 공간이 서로 다른 공간이 돼야 되겠죠. 아무리 번지가 같다 하더라도, 가상 주소가 같다 하더라도 물리 번지는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 다른 내용이니까. 자, 결국 우리가 먼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어플리케이션들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건들지 못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인 거죠. 아무리 같은 주소를 쓰더라도 그 주소가 상대방의 주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CPU는 이런 걸 가능하게 했었죠?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지난 시간에. 자,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죠. 자, 항상 가상 주소가 물리 주소로 변환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사용됐었습니까? 이땐 어떤 테이블이 사용이 됐었죠. 이거 기억나십니까? 여기까지? 테이블이. 그래서 가상 주소를 여러 인덱스로 나눠서 그 인덱스를 가지고 테이블을 참조해 가지고 물리 주소를 뽑아냈잖아요. 그러면 지금같이 가상 주소가 00000010001000 이렇게 되어 있는 가상 주소라고 하면, 자, 노트패드, 즉 메모장에서 접근할 때는 이 주소가 물리 주소 1번으로, 또 계산기에서 접근할 때는 물리 주소 2번으로 각각 주소가 다르게 번역이 돼야 되죠.
즉 물리주소 샵 1번으로 갈 수도 있지만 물리주소 샵 2번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가상주소만 놓고 보겠습니다. 가상주소를 보면 똑같은 주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주소를 노트패드와 메모장과 계산기가 똑같은 주소를 쓰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주소이지만 이 같은 주소를 일련의 어떤 규칙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쪼갰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쪼갰어요. 아무리 쪼갠다 하더라도 쪼개서 만들어지는 인덱스도 또 같겠죠. 다 똑같잖아요. 같은 주소니까. 그러면 이 테이블에 있는 값을 서로 다르게 가리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바로 CR3라고 하는 기준 주소 테이블을 레지스터를 건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노트패드가 메모장이 실행이 될 때는 테이블 중에서 누구의 테이블을 메모장 테이블을 CR3가 가리키게 하고 만약에 여기 계산기가 실행이 될 때는 계산기를 위한 테이블을 따로 두고 있어서 이 계산기 테이블이라고 하자면 이 테이블을 얘가 가리키도록 하는 거죠. 즉 이거를 여기를 가리켰다가 여기를 가리켰다가 이렇게 여기를 가리켰다가 여기를 가리켰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CR3의 값을 바꿔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가상주소가 같다 하더라도 그 가상주소에서 뽑아진 인덱스를 가지고 테이블을 참조했을 때 이미 시작할 때 그 테이블이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테이블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번역된 결과도 서로 다르게 번역되게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런 로직에 의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건들 수 없다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같은 주소라 하더라도 스케줄링이 일어날 때마다 즉 어플리케이션이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갈 때마다 CPU는 CR3 자기가 가지고 있는 CR3 레지스터의 값을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거.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앞에 그림으로 돌아와서 자, 가상 주소를 부를 때 사용자 공간과 커널 공간, 자, 이 공간을 부르는 정식 용어가 있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책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사용자 공간, 이 공간을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 버추얼 어드레스라고 해요. 버추얼 어드레스. 재밌죠? 버추얼 어드레스라는 말 자체는 가상주소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주소라는 말을 조금 좁게 의미할 때는 큰 의미에서는 뭐 전체가 가상주소지만 작은 의미로 부를 땐 버추얼 어드레스 그러면 이거는 사용자 공간의 주소를 의미해요. 그러면 커널 공간은 뭐라고 부를까요? 이 커널 공간은 이거는 시스템 스페이스라고 해요. 시스템 스페이스. 그래서 앞으로 버추얼 어드레스, 시스템 스페이스 이렇게 두 가지 용어가 혼재한다고 하면 그것은 버추얼 어드레스는 어플리케이션이 쓰는 공간, 시스템 스페이스는 커널이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지금 가상주소, 그 중에서 버추얼 어드레스 공간은 메모장이나 계산기 또는 파워포인트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서로가 서로를 건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번 스케줄링이 일어날 때마다 CR3라는 레지스터가 사용이 되어서 그래서 기준 테이블을 바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반면에 커널 쪽은 그럴 필요가 없겠죠. 왜? 이 커널은 항상 그 자리에 자기밖에 올라와 있지 않으니까.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 주소, 자신이 사용하는 커널 주소는 그냥 그 주소는 그대로 그냥 남겨두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대로 그대로. 그래서 커널 쪽은 그런 어떤 CR3의 영향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 쪽만 CR3의 영향을 받게끔 해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없게 한다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해볼 부분은 그러면 어플리케이션과 커널 간의 연결 관계를 드디어 살펴볼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이제 원래 주제가 되겠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샘플 어플리케이션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샘플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적어 볼까요? 자, 확장자가 뭐였습니까? EXE였죠. 그래서 샘플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동작을 시켰는데 이제 앞으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은 습관이에요. 이렇게 저처럼 이해하기 훨씬 쉽거든요. 자, 이게 사용자 레벨이죠. 사용자 레벨. 아래는 커널 레벨. 자, 커널 쪽에도 역시 EXE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NTOS krnl.exe. 그쵸? 자, 사용자 레벨과 커널 레벨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관점에서 그린 거라고요? 전체를 다 가상수소 관점에서 그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샘플 어플리케이션.exe, NTOS 커널.exe 요들 간의 관계에서 자, 우리가 작성한 샘플 드라이버의 위치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작성한 샘플 드라이버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요게 뭐라고요? 샘플 드라이버, 샘플.sys가 되는 겁니다. 커널 레벨에서 동작을 하고 있죠. 자,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드라이버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었습니까? 어플리케이션에서 드라이버를 호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썼던 방법 기억나십니까? 어떤 방법을 썼죠? create 파일, close handle, read 파일, write 파일. 그래요. 그 함수 기억나셔야 됩니다. 즉,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한 어떤 함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API라고 했었죠? API 함수. 이 API 함수에 속하는 건 뭐가 있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자, create 파일, close handle, 그 다음에 read 파일, write 파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API 함수였었죠. 함수라고 하면 결국 라이브러리인데, 자, 함수를 호출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함수를 호출하면 이제 알아서 드라이버까지 제어가 내려간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왜냐면 그렇게 결과를 봤으니까. 그래서 이 함수, 즉 이 라이브러리를 담고 있는 파일의 이름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파일의 이름이 뭐냐면 자, 커널, 자, 잘 보세요. 커널 32.dll 이렇게 적겠습니다. 커널 32.dl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 라이브러리는 동적 링킹 라이브러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메모리를 로드했다가 필요 없으면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DLL이거든요. 즉 샘플 어플리케이션.exe에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함수를 썼다는 것은 이 함수의 내용을 담고 있는 커널 32.dll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순간 메모리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커널 30.dll이 그러면 결국 누구로 제어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정답입니까? 여기서 이걸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 설명에서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요 그림 기억나시죠? 요 그림에서 메모장 어플리케이션은 커널을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커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커널은 메모장을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었죠. 바로 이겁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하물며 커널을 접근할 수 있겠냐 이거죠.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커널을 접근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림에서 API 함수를 썼는데, 즉 create 파일, read 파일, write 파일, close handle 요거 쓰면 간다고는 배웠는데 어떻게 가냐 이거죠. 못 간다고 배웠는데 못 간다고 했잖아요. 방금 유저 레벨에서 사용자 레벨에서는 커널 공간을 건들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자, 이때 사용되는 내장된 내부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오픈되어 있지 않은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그냥 뭔가 숨겨진 라이브러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름은 ntdll.dll이라는 이름을 가진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것을 네이티브 API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이티브 API. 자, 네이티브 API ntdll.dll을 호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커널 32.dll은 ntdll.dll을 호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다 라이브러리예요. 그런데 이때 ntdll.dll이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해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해서 갑자기 자기 자신이 사용자 레벨에서 커널 레벨로 쏙 들어가 버려요. 이게 뭘까요? 사용자 레벨에서 커널 레벨로 쏙 들어가 버려요. 이건 마치 영화 매트릭스 기억나시죠? 영화 매트릭스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상 공간에서 실제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상 공간에 실제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 했던 방법은 보셨나요? 공중전화죠. 네, 전화 박스에서
전화기 수화기를 딱 들면 쭈쭈쭈쭈 해가지고 가상 공간에서 실제 공간으로 딱 옮겨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용자 공간에서 커널 공간으로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특별히 이때 사용하려고 만들어낸 기계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기계어가 바로 어떤 코드냐면, 네, 그 기계어가 바로 이때 사용하는 코드예요. 그게 바로 sys enter. 자, 잘 보세요. sys enter라고 하는 기계어가 있어요. sys enter. 이 기계어는 특별한 기계어예요. 매트릭스의 전화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TDLL.DLL은 자기가 사용자 레벨에서 동작을 하다가 갑자기 sys enter라고 하는 명령을 딱 실행하면 CPU는 갑자기 얘를 옮겨서 커널 레벨로 바꾸는 거죠. 이해가시죠? 사용자 레벨에 있던 애를 들어가지고 커널 레벨로 옮긴다는 거죠. 이런 특별한 명령어가 바로 sys enter라는 거고, 그 sys enter를 누가 쓴다고요? 누가? 이 그림에서 누가? 바로 NTDLL.DLL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커널로 진입이 되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바로 디바이스 드라이버까지 제어가 넘어간다는 것을 배웠는데, 우리 일전에 한번 중간에 한 가지 더 배웠지 않습니까? 디바이스 드라이버에게 제어가 넘어가기 전에 누가 여기 개입을 하고 있었죠? 누구죠? 요 중간에 개입하고 있었던 애가 바로 누구죠? IO 매니저잖아요. IO 매니저. 기억나세요? IO 매니저. IO 매니저라는 애가 제어를 받게 되고, 이 IO 매니저는 집행부 중에 하나죠. 이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IO 매니저가 마지막으로 샘플 드라이버를 이렇게 호출하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이거잖아요. 기억나시죠? IO 매니저 나왔죠? 그래서 이 IO 매니저로부터 샘플 드라이버까지 요 사이에 주고받는 파라미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어제, 그제 계속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요한 파라미터죠? 뭐죠? IRP. 드디어 IRP가 나왔죠. IRP라고 하는 이 구조체가 언제 사용이 된다고요? IO 매니저로부터 디바이스 드라이버까지 이렇게 주고받는 때 사용하는 파라미터로 IRP가 사용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샘플 어플리케이션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그 샘플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디로 우리가 지금 작성한 샘플 드라이버로 제어를 옮기고 싶어요. 파라미터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중간에 사용자 레벨에서 API 함수라고 소위 말하는 create file, close and read file, write file과 같은 함수를 쓰게 되면 이 함수는 kernel32.dll이라는 이름을 가진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함수고, 얘는 내부적으로 ntdll.dl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다시 호출한다고 했죠. 그리고 ntdll.dll이라는 라이브러리 안에서는 매트릭스의 전화기, 즉 sysenter라고 하는 특별한 기계어를 실행함으로써 제어가 순간적으로 사용자 레벨에서 커널 레벨로 쭉 옮겨진다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제어를 받으면 제일 먼저 IO 매니저가 이 제어를 받은 다음, 그런 다음에 적당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찾아서 샘플 시스 쪽으로 IRP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이런 그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꼭 기억하실 것은 이렇게 커널 레벨은 전부 다 어떤 프로세스 파일, 어떤 파일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요? NTOS kernel.exe라고 하는 이 파일이 운영하는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될까요? 자, 위에서 설명했던 부분. 자, 다시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메모장에서는 커널을 건들 수 있다? 못 건든다. 계산기도 커널을 건들 수 있다? 못 건든다. 왜? 특권 레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커널 공간에서는 사용자 공간을 건들 수 있다? 건들 수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샘플 드라이버를 작성했을 때, 자, 우리가 기억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샘플 드라이버 때 이런 코드가 있었죠. 자,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버퍼를 하나 준비하고, 버퍼. 그쵸? 그 다음에 샘플 드라이버 쪽에서 내부에 디바이스 익스텐션, 이거 기억나시죠?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메모리 내에 버퍼를 유지하고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있는 내용 이리로 복사하기 위해서 write 파일, 그쵸?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로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뭐 했죠? read 파일. 이런 API 함수를 시스페에 보신 경험이 있죠. 그렇죠? 즉, 사용자 프로그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버퍼의 내용을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유지하는 디바이스 익스텐션의 버퍼로 보내기 위해서 write 파일, 다시 읽기 위해서 read 파일을 했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 그 드라이버 코드를 잘 기억해 보시면 바로 이쪽에서 IRP에 유저 버퍼라고 하는 필드가 있었어요. 유저 버퍼.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거. 이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memcopy 명령을 통해서 실제로 지난번 예제를 보시면 memcopy를 통해서 요 버퍼와 요 버퍼 사이에 memcopy를 했었잖아요. 한 번은 여기서 일로 카피를 해오고 한 번은 여기서 일로 카피를 하고 이렇게 memcopy 명령을 쓸 때 누가 했던 겁니까? 이거 실제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memcopy 한 거예요? 드라이버가 memcopy 한 거예요? 드라이버가 했었잖아요. 자,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memcopy를 실제 했다는 얘기는 드라이버 코드 내에서 유저 버퍼를 건드렸다는 얘기잖아요. 유저 버퍼를 바라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유저 버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memcopy가 된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익스텐션 내에 있는 버퍼로부터 끄집어와서 사용자 버퍼로 memcopy를 하거나 사용자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끄집어와서 디바이스 익스텐션 메모리 버퍼로 memcopy를 하거나 이 모든 작업들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오늘 나왔던 바로 결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어때요? 커널 레벨에서 동작하고 있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어플리케이션 공간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대는 안 되지만 드라이버가 어플리케이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memcopy가 가능했던 거예요.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좀 속 시원해졌나요? 정리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오늘 배웠던 내용을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메일이 쭉 오는 게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가상주소 공간에 있던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세 개가 가상주소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없다. 그쵸?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없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공간은 커널 공간에 접근할 수 없다. 그리고 커널 공간은 어플리케이션 공간을 접근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까지 제어를 옮기는 과정을 제가 이제 모듈 단위로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배웠냐면 어플리케이션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호출하기 위해서 create 파일, read 파일, write 파일, close handle, 그죠? 그걸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라이브러리? kernel32.dll 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호출했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어떤 함수를 담고 있었다고요? 여기는 자, create 파일, close handle, read 파일, write 파일. 이 API 함수가 바로 kernel32.dll이 가진 라이브러리라고 했었죠. 그러면 얘는 다시 내부적으로 누구를 호출한다고 했습니까? ntdll.dll. 그렇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무슨 레벨? 여기까지는 사용자 레벨.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사용되는 모든 가상주소는 앞자리가 0으로 시작하는 주소, 가상주소가 0으로 시작하는 주소 공간에 있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런데 사용자 레벨에 있는 코드는 커널 레벨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기대하는 건 바로 이 아래 커널 레벨을 들어가야 되는데 커널 레벨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매트릭스의 전화기와 같은 특별한 CPU 기계어를 실행한다고 했었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바로 sysenter, sysenter와 같은 그런 특별한 명령을 실행을 해서, 기계어를 실행해서 제어를 커널로 옮긴다고 그랬었죠. 사용자 랩에서. 이제 커널 공간은 가상주소를 전부 FFFF로 쓰죠. 이걸로 시작하는 가상주소를 사용하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제어를 받는 건 누구? IO 매니저. 그 다음에 IO 매니저가 누구를 불렀죠? 바로 샘플 드라이버를 불렀습니다. sample.sys. 이때 사용한 파라미터가 뭐라고요? 이 사이 파라미터가 바로 IRP가 됐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이 커널 공간, 어플리케이션 공간엔 결국은 뭐 application.exe 공간이라고 하자면 커널 쪽은 무슨 exe? 이쪽 공간은 전부 다 뭐라고 했었죠? 바로 ntoskr.nl.exe라고 하는 요런 파일이 관리하는 공간 안으로 이렇게 제어가 넘어오는 이 흐름을 우리가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드라이버까지 내려가는 과정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커널 레벨에 있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샘플.sys는 어플리케이션, 즉 사용자 레벨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유저 버퍼 필드를 커널은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었다. 그래서 멤카피를 하거나 그럴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을 이제 잘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작성할 때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지금 커널 상태인가, 커널 레벨인가, 아니면 지금 어플리케이션 레벨인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 커널 레벨일 때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바라보면 뭐가 보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작성하다 보면 또 새로운 재밌는 주제 중에서 재밌는 주제라고 하기보다 뭔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가상주소와 관련된 어떤 행동들이거든요. 이 가상주소가 물리주소로 바뀐다는 그런 좀 특이하고 매력적인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 테크닉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플리케이션과 드라이버가 서로 같은 주소를 바라보게 맵들을 시킨다든지 이런 어떤 매핑 알고리즘, 또 쉐어드 메모리 이런 용어들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그냥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드라이버까지 내려가는 거 아셨죠? 어플리케이션 exe가 커널 32.dll을 부르고 다시 ntdll.dll을 부르고 매트릭스, 그렇죠? 전화기 sys 명령에 의해서 커널로 진입이 되면 커널 쪽에서는 IO 매니저가 제어를 받았다가 IRP를 만들어서 그 IRP를 가지고 샘플.sys한테 던진다. 요것만 설명할 수 있어도 오늘 강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즈소프트 봉석이었습니다.